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다가 30년 만에 갑자기 찾아온 친생모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앞을 가로막아선 여성 한 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할 말이 있다는 듯 천천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누구시냐고 물어봤는데 저를 낳아준 친모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던 상황이라 당황하긴 했었는데 30년 만에 나타난 엄마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친생모와 다시 대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가끔 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눈앞에 친생모가 나타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었니? 내가 너무 늦게 왔지? 그동안 너를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세월이 벌써 30년이나 흘러버렸구나. 눈빛을 보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가 워낙 어렸을 때라 그럴 수 있을 거야.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니? 며칠 전부터 너희 회사 앞에서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조금은 안심이 되더구나. 그래도 너를 낳아준 엄마의 얼굴을 한 번은 보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해서 고민 끝에 너 앞에 나타난 거야. 30년 만에 찾아온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터라 너를 고아원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 그때 6살 정도였던 너도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만 엄마도 너를 두고 오는 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는데 그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남아있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지도 몰라.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나를 이해 못할 수도 있을 테고 원망도 많을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늦긴 했지만 힘들게 찾아다닌 결과 우리가 얼굴 마주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만큼 엄마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야. 너를 낳아준 엄마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만하세요. 그래서 용건이 뭔데요? 3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사는 게 많이 어려워지셨나요? 찾을 마음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오셨겠죠. 그동안 제가 어떻게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버려졌던 고아원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저를 두고 가신 고아원에 연락 한 통만 해보셨다면 바로 확인 가능하셨을 텐데요. 저는 지금도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직까지 봉사하러 다니고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알아요? 30년이 지났어도 언젠간 저를 다시 데리러 오실 거라는 희망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저한테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이미 몇 달 전에 보육원을 다녀가셨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셨다고 하던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육원에 찾아오신 적 없으셨잖아요. 그동안 제 뒷조사를 하고 다니셨나요? 보육원에서는 제가 어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제 앞에 나타나신 건 그동안 저를 미행하셨다는 거잖아요. 못 먹고 못 살면 평생 나타나지 않을 생각이셨는데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도 뜯어 먹으려고 제 앞에 나타나신 거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칫밥을 몇 년이나 먹었는데 그 정도 하나 눈치 못 챘을까 봐요. 그런 슬픈 얼굴 하지 마세요.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 찾아오시면 제가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보고 싶었다는 말을 할 줄 아셨어요? 저는 그동안 살면서 엄마라는 존재를 찾을 생각도 없었고 이미 제 기억 속에선 전부 지워진 상태예요. 키워주신 세월보다 저 혼자 살아간 세월이 훨씬 많은데 이제 와서 대우받으시려는 건 아니죠?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눈치 하나는 엄청 빠르네. 그래, 내가 30년 만에 너를 찾아온 이유가 뭐겠니? 내 삶이 힘들어지니까 도움 좀 받을까 해서 찾아왔다. 너를 낳아준 엄마인데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보육원 그 원장도 이분 엄청 가볍네.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는데 너한테 바로 얘기했었니?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삶이 힘들어지고 돈줄이 말라가다 보니까 돈 넣을 구멍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 30년 전에 너를 두고 온 보육원이 아직까지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혹시 몰라 찾아가니 네가 아직까지 왕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 그래서 네가 언제 보육원에 찾아오는지 물어본 다음 그때부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뒤를 좀 밟아봤다. 그런데 꽤 괜찮은 집안에 입양이 된 것 같더라. 회사도 대기업이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결혼까지 한다고 해서 나도 사위 얼굴 좀 보려고 잠깐 병원에 다녀왔었다. 상당히 잘생겼던데? 어른을 대하는 예의도 있고 그 정도면 사윗감으론 합격이더라. 내가 너를 여태껏 끼고 살았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니? 그러니 엄마한테 감사해야지. 본심을 드러낸 친모는 저에게 물질적인 걸 요구하려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삶이 팍팍해졌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제가 누리고 있는 삶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싶으면 금전적인 보상을 꾸준히 해줘야 할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낸 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메모지 하나를 툭 던지면서 적혀있는 계좌번호로 다음 날까지 1,000,000원을 입금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셨네요. 남은 인생 딸 덕 좀 보면서 편하게 살자는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않겠다고 하자 엄마는 힘들게 쌓아온 인생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누가 잃을 게 많을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라는 말을 하셨어요.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저에게 돈을 요구한 친모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런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게 너무 진저리가 날 정도로 싫었어요. 그동안 저를 미행하면서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부 훤히 꿰뚫고 있었다는 거에 소름이 돋았고 제 인생을 망치려고 찾아온 친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집에 들어와 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털어놓게 되었고 엄마와 아빠는 친모를 만났다는 것 또한 놀라셨지만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금전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친모가 정말 여기 계좌에다가 1,000,000원을 입금하라는 말을 했다고? 돈을 주지 않으면 혜인이 네가 살아온 인생을 전부 다 망쳐버리겠대? 그게 너를 낳아준 친모가 할 말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니? 아직 전화번호는 교환 안 했다고 했지? 그럼 다음 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분명 회사 앞으로 찾아오겠네. 전화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말고 조만간 아빠랑 엄마가 전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혜인이 너는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 되니까 예비사이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 주말에 밥이나 같이 먹게 집으로 좀 오라고 전해줘라. 그래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지. 저희 부모님은 친모가 나타났다는 거에 긴장을 하셨는지 최대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부모님께선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해줘서 고맙다며 저를 안아주셨죠. 자식은 부모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친모와 만났을 때의 저는 경계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음날 친모한테 1,000만 원을 입금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퇴근 후 제 앞에 친모는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을 붙잡은 뒤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곤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는 제 뺨에 손을 올려붙이려는 신용을 하면서 왜 돈을 입금하지 않았냐고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어제 뭐라고 그랬지? 인생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 계좌에 1,000만 원 꽂아 넣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꼴랑 1,000만 원 때문에 인생 종치고 싶어?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 말을 했을 텐데. 지금 당장 계좌로 1,000만 원 입금시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으로 찾아가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까부터 미리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저기 걸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혼자 고민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설마 도망칠 생각은 아니시죠? 내가 왜 도망을 쳐? 이참에 잘 됐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전개가 빨라서 최대한 빨리 해결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로 기가 눌렸을 거라 생각하니? 친모는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속 편하다며 원하는 걸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과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저희 부모님과 친모가 인사를 주고받은 뒤 장소를 옮겨 왜 30년 만에 찾아와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지 물어보시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셨어요. 제가 일일이 살아온 세월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대충은 알고 계셔야 말이 통할 것 같으니 설명할게요. 배 아파 낳은 친딸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도 먹고 살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둘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분명 둘 다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집안의 가장이란 놈이 저를 버리고 바람을 피웠어요.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고 그놈은 저희 둘을 버리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받았던 배신감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래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을 버리고 떠난 남편 놈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런 제 삶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계속 배가 고프다며 보채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에서 세상 떠난 남편 놈의 얼굴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닮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울 정도였는데 그런 괴로움을 잊게 해준 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해선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였고, 그때 당시 고아원에 가면 가진 거 없는 엄마의 품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 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였네요. 잠깐의 슬픔은 있었지만 저와 새롭게 시작하게 된 지금의 남편과 평탄히 잘 지내다 보니 미안했던 감정도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전까지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돈이 바닥나 삶이 궁핍해져 버렸죠. 그렇게 돈 나올 곳을 찾다가 제가 보육원에 버린 딸이 잘 살아있으면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찾아가게 된 거였고, 저보다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쪽 분들은 돈 1,000만 원 우습게 쓸 정도로 형편이 좋잖아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엄마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침몰하는 사람이 자기 딸을 버린 것도 모자라 30년 만에 찾아와서 돈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당장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겠다는 게 친모가 할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쪽의 처음 남편이 바람 피우고 도망친 것보다 그쪽이 혜인이를 보육원에 버리고 떠났다는 게 인간으로서 더 못할 짓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쪽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자식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잖아요. 혜인이는 아빠한테 버림받고 엄마한테까지 버림받은 존재라고요. 그쪽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혜인이가 그쪽한테 대가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고요. 결정권도 없었던 딸을 버리고 떠났으면 미안해서라도 30년 만에 만난 딸에게 간이며 쓸개며 오장육부 다 빼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반대로 돈을 달라고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인데요? 제가 이런 결정하지 않았다면 삶이 편했겠어요? 지금까지 시궁창 인생 살고 있었겠죠? 모든 건 제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건데 감사함의 표시로 1,000만 원 입금하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 입 아프게 이러지 말고 서로 좋게 해결합시다. 일단 1,000만 원 입금 시켜주면 한동안 조용히 지낼 테니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만간 결혼식까지 올린다면서요. 혜인이의 과거를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테니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겠죠. 제가 한번 뒤집어 엎으면 둘의 결혼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부모인 거지. 돈 때문에 이제야 찾아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딸한테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두려운 게 없다는 말을 했었다면서요? 저희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소중한 걸 잃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쪽을 막아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피해는 그쪽이 더 많이 볼 것 같은데요. 괜히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더 나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던 곳으로 돌아가시죠. 좋게 얘기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려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었어요. 저를 30년 동안 많은 사랑을 주시며 키워주셨던 분이고 단 한 번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제 앞에 친모가 나타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하루빨리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정리되고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을 되찾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친모는 한참 동안 날카로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친모는 저희 가족의 행복을 뺏으려 들었고, 부모님은 친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결국 친모는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면서 이를 갈며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걱정하지 말라며 저와 엄마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저를 입양하시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사랑을 주신 부모님이 저에겐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저 또한 두려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친모의 사실을 예비 신랑에게 말을 하기 전에 친모가 먼저 선수를 치게 되면서 저희 가족을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는데 친모라는 분이 찾아왔다며 병원으로 와달라고 하길래 너무 놀란 저는 예비 신랑이 일을 하는 곳으로 급하게 달려가 둘이 휴게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왔니? 사이가 너무 예의가 바르네. 우리 딸이 남자 하나는 제대로 물었는데, 그런데 사위는 내가 너를 낳아준 친엄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친모라면서 제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불행해지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이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아요? 형욱 씨, 나랑 잠깐 따로 얘기 좀 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전부 설명할게.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저와 친모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던 예비 신랑은 저에게 다가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예비 신랑을 데리고 나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원래의 계획은 주말에 모든 사실을 얘기하려 했는데 친모가 먼저 움직이는 바람에 설명할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면서 친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전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에게 친모가 있었다는 사실과 보육원에서 입양이 되었다는 과거의 삶에 대해 충격을 받기보다 제가 친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에 마음을 아파했고 예비 신랑 또한 친모를 향한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죠.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모든 걸 다시 설명해 주실 거라며 먼저 친모를 병원에서 내쫓는 게 우선일 것 같다고 하자 예비 신랑 또한 그게 맞는다고 판단했는지 휴게실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날 저녁에 예비 시부모님께서 잠깐 얼굴 좀 보길 원하신다며 결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말에 저녁에 찾아뵙기로 결정을 한 다음 휴게실 문을 다시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친모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잠깐 귀 기울여 듣게 되었죠. 아들, 밥은 먹었어?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상의에 용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오늘 필요한 데 쓰면 될 거다. 엄마는 지금 일하러 나왔지. 요즘 돈벌이가 쉽지가 않네. 면접 일정이 잡혔다고? 그거 정말 잘 됐다. 그래, 너도 이제 엄마한테 효도 한번 해봐라. 엄마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밖에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 우리 아들도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 돈? 돈이 없어서 결혼은 물 건너가게 생겼다고? 그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누구야? 돈은 엄마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면접 날도 잡혔다니까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당연히 합격할 수 있지. 우리 아들 김성팔은 뭐래도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따 저녁에 보도록 하자. 그럼 끊는다. 아들이 있었나 봐요.
저도 당신 피가 섞여 있는데 저를 대할 때와는 너무 다른데요. 왜 찾아왔나 했더니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당신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런다고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걸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에요. 당장 나가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면 저희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둘이 아주 깨가 쏟아질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나 봐. 그런데 이거 어쩌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원하는 걸 얻어가기 전까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손에 들어오기 전까진 물불 안 가리고 막 나갈 거다. 내가 통하는 걸 다 들었나 본데 내 아들이 결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아, 너 동생이기도 하지? 자식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게 엄마의 역할 아니겠어? 내가 저번에 둘이 미행하면서 혼담을 나누는 걸 듣게 됐는데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 한 번뿐인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좋게 말로 하지 않을 거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막 나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너를 낳아준 값으로 10억 내와라. 의사 사위 얻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사위가 의사인데 10억 정도야 껌값 아니야? 원래 계획은 1,000만 원 받고 나중에 돈 떨어지면 또 찾아와서 돈 타갈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급한 관계로 한 번에 일시불로 받아야 되겠다. 10억 받고 2번 다시 너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서로 힘 빼지 말고 좋게 끝내도록 하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10억이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10억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절대 원하는 걸 해드리지 않을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어디.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난리쳐 보시라고요. 그런다고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해야 된다면서 저를 밀치며 돈을 토해내라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30년 만에 나타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동안 미안했다는 한마디 해주는 게 아닌 자기 아들 결혼식과 앞으로 먹고 살 돈이 필요하다며 1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달라는 친모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이 당장 나가시라며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나갔지만 친모의 얼굴에는 분노가 한가득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예비 시댁에 찾아가 제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은 뒤 결혼식 당일 안 좋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드렸고 시부모님께서는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다행히도 시부모님께서 제 과거를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지금 현재 좋은 부모 만나 반듯하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더 중요한 거라며 친모가 하루빨리 제 인생에서 사라지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예비 신랑은 예정대로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친모는 저희 결혼식장에 정말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10억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들으시곤 경호원들을 고용해 친모를 사전에 막으셨죠. 저희가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해서 큰일 없이 결혼식을 끝낼 수 있었고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진모는 결혼식을 망치지 못했다는 거에 상당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한동안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친모가 어느 날 아빠의 회사 앞에 나타났다는 전화를 엄마한테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친모의 아들이 아빠 회사에 면접을 보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친모의 아들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친모가 자기 아들한테 면접을 합격할 수 있을 거라며 격려를 해주고 있던 그 모습이 엄마의 눈에 들어왔던 거죠. 친모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엄마는 면접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꺼내게 되면서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아빠의 회사로 급하게 찾아갔는데 그곳에 친모가 왜 안 되냐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왜 안 된다는 거야? 내 아들 성팔이가 여기에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왜 들어갈 수 없는 거냐고. 부족한 거 하나 없는데 면접은 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쪽이 저희 집안에 어떤 짓을 벌였는지 충분히 겪었는데 그쪽 아드님을 저희 남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만들라고요? 그럼 제 딸과 계속해서 엮이게 될 테고 안 좋은 일들이 겹칠 텐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면접을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죠. 면접관이 누군 줄 아세요? 저희 남편이라고요. 회사의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 저희 면접만큼은 저희 남편이 직접적으로 나서는데 그쪽 아드님이 아무리 유능한 인재라 해도 제 딸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차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도 그쪽 아드님과의 면접은 취소했어요. 그러니 이제 두 분은 돌아가 주세요. 내 아들 김성팔이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인데 그걸 나랑 엮는 건 잘못된 거지. 내 아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알아?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인데 당장 면접 보게 해주고 내일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혜인이 인생 평생 동안 못 살게 굴 거야. 내가 받은 만큼 전부 다 되돌려 줄 거라고. 가진 것도 많은 것들이 내 아들이 먹고 살 정도 해달라는 건데 그게 잘못됐어?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잖아요. 그쪽 아들 결혼한다고 10억을 갈취하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전부 엄마가 한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어? 돈 벌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으려 했던 거야? 이 회사에 합격만 하면 결혼하는 건 그게 문제가 없었던 거였다고. 진모는 자기 아들이 화를 내며 진모한테 원망을 하자 아빠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 아들의 인생은 망치지 말아달라며 친모와는 별개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아빠는 친모의 아들과의 면접을 거절한 상태셨습니다. 친모도 아들이 면접 보는 회사가 저희 아빠 회사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땅을 치며 눈물을 쏟아냈고 친모의 아들은 그런 엄마가 너무 창피하고 한심스럽다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의 결혼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며 자기 엄마의 옷깃을 잡으며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진모는 자기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알아서 다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친모의 아들은 결혼을 올리지 못하면 절대 얼굴을 안 보겠다며 친모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친모는 아들을 위해 돈을 마련하려던 것뿐이라며 저에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셨어요. 하지만 저는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는 엄마를 모시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위에서 모든 걸 지켜보신 아빠는 그 사람들의 인생과 저희가 함께 섞이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들을 내친 거라고 말씀하셨죠. 친모의 아들은 자기 엄마에 대한 실망 때문인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자 친모는 자기 아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식당 일하며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가 친모의 아들과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분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계획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그 분노가 전부 친모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고 친모에게 손까지 올렸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듣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막 살기로 한 친모의 아들은 술에 쩔어 폐인처럼 살고 있다곤 하지만 그런 삶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30년 전에 저를 버렸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될 것을 저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친모를 보니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술 중독에 손버릇까지 안 좋은 아들을 데리고 사는 친모는 왜 그런 삶을 택했을까요? 그런 아들이 저희 아빠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했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많았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일자리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한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고 그런 아들 평생 먹여 살릴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뭐든 자기가 뿌린 대로 걷어들이는 거니 어쩌겠어요. 저는 좋은 부모님과 멋진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친모는 저를 버린 대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아봤는데 제가 누구시냐는 말 한마디 꺼내자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시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친모의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한 거였죠.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돈 좀 달라며 애언을 하셨습니다. 아들놈이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또다시 손을 올릴지도 모른다면서 도와달라며 사정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친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낳아준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한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와야 그제서야 후회를 하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걸까요? 친모는 저를 버렸을 때 그때의 선택에 대한 잘못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가족들과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들을 키워낸 7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이후 그동안 잘 살아보겠다고 앞만 보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힘없는 노인으로 변해버려 평생 제 곁을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배아파 하나 키운 세 자식들은 은혜도 모르고 저를 내쳐버리는 통탄한 일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너무 그립고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건지 후회만 남게 되었어요. 힘들게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 해오며 이악 물고 버텨왔었는데 자식들은 키워준 부모에게 감사함보다는 더 많은 걸 바라고 있었고 결국 그 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가져오는 비통한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즐겨하던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서둘러 병원에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아무리 근력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대장암이었던 거죠. 이미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앞이 안 보였었는데 남편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본인 몸을 걱정하기보다 저를 더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먼저 떠나게 돼서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꺼냈을 때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기억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닌 못해줬던 기억들만 떠올라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자식들이 찾아왔죠. 아버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몸 관리에 엄청 신경 쓰시더니 대장암이 말이 되냐고요? 의사는 뭐라고 하는데요? 좋아질 수 있대요? 항암 치료를 받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네. 최근 들어 살이 많이 빠지더니 안색도 안 좋아지고 혈변도 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몸에 이런 문제가 있을지 전혀 몰랐다. 웬만하면 너희들도 병원에 자주 와서 아버지랑 대화도 자주 하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듯해.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자주 와요? 오늘도 정말 힘들게 시간을 뺀 거라고요. 잠깐 온 것뿐이라 회사에 다시 가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아직 정정하시구만. 병원에서 너무 겁부터 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얼굴 뵀으니 먼저 가볼게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세요. 너는 지금 회사가 먼저니? 너희 아버지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상처를 줘야만 속이 후련해? 너는 왜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만투성이야? 네가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인데? 너희 아버지가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너한테서 눈물 짜내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지금의 너를 있게 해준 너희 아버지인데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저 혼자서 알아서 큰 거지. 받은 기억은 전혀 없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보면 아버지가 모든 걸 저에게 다 쏟아부으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저는 좋은 기억보단 서운했던 기억들밖에 없어서 엄마가 원하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서 못들 하는 거야. 그만하고 너는 바쁘다며? 그럼 서둘러서 회사로 가봐라. 당신도 너무 열내지 말고 그러다 혈압 오르면 어쩌려고 그래? 평소에는 찍소리도 못하던 놈이 이제 와서 저러는 거 보니 열불 터져서 그래. 너 혼자서 알아서 컸다고? 그동안 먹여주고 채워주고 대학 등록금에 취업했다고 차만 뽑아줬어? 결혼한다고 해서 그 비용 전부 대주고 신혼집까지 마련해줬더니 너 지금 한다는 말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동안 남편이 쉬지 않고 힘들게 벌어모은 돈으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셋째까지 전부 뒷바라지 해줬는데 받을 때는 넙죽 엎드리던 놈이 저희 남편 세상 떠날 날이 되니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아들한테 받은 상처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병실에서 난리를 치고 말았죠. 둘째 아들이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다며 병실 밖을 빠져나간 뒤에야 모든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첫째와 막내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있고 싶어 자식들을 돌려보냈어요. 남편도 그제서야 힘든 몸을 눕히며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있는데 본인이 과거에 아이들한테 너무 못해준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둘째 아들이 원래 첫째와 막내보다 욕심이 상당히 많아서 뭐든 자기가 전부 다 가지려 하길래 남편이 몇 번 안 좋은 말을 했었는데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셋을 키우면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 항상 아낌없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었죠. 결국 둘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첫날 병문안 온 이후 단 한 번도 찾아와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자기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는 와야 하는데 끝까지 오려 하지 않자 너무 화가 난 저는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곧바로 받은 둘째 며느리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듯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아, 제가 지금 모임에 나와서 전화 통화를 오래 못 하거든요. 용건만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는 거냐?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지금 모임에 나가 웃고 떠들고 있는 거야? 아, 아버님 세상 떠나신 거 진작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모임이라서요. 제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저희 말고도 형님네도 있고 동서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만 날도 아닌데 너무 열내지 마세요. 그이가 첫날에는 굳이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지금 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나중에 전화 주시겠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너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겠니? 지금 이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놈은 왜 전화도 안 받는 거야? 아, 그게 오늘 엄청 중요한 일이 잡혀 있어서 어머님 전화 못 받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꼭 성사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프 모임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이는 이제 시작이라고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 떠나신 아버님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어머님도 이해 좀 해주세요. 장례식장 참석 못하면 나중에 시간 될 때 납골당이라도 찾아가도록 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장례식장에 오지 않는 것도 화가 나는데 며느리는 제 속을 더 긁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던 저는 장례가 끝나면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그런지 뒷골이 당길 정도였고 둘째 아들 내외는 결국 장례식장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첫째와 막내 내외는 저보고 참으라고 했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기에 저녁에 둘째 내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누르자 그제서야 아들은 문을 열어 주었어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희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연락 정도는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시간 없으니 들어오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하세요. 제가 장례식장 못 갔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올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부터 걱정하셔야죠.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자식된 도리로 장례식장은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비칠 수가 있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해달라는 건 다 해줬는데도 너는 항상 불만이었잖아. 세 아들 중에서
네가 제일 많이 가져갔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불효를 남겨?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세상 떠나실 때 너만 걱정하고 떠나셨다.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거냐? 며느리 너도 숨어있지 말고 당장 나와라. 어머님 오셨어요? 저희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어머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라 기분 망치면 안 되거든요. 표정 관리 잘해야 되는데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오늘 약속 망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서운한 게 있으셔도 오늘은 적당히 하시고 살펴 들어가세요. 차라리 그냥 장례식장 갈 걸 그랬어. 잠깐 얼굴이라도 비쳤으면 쓸데없이 잔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니야? 귀찮게 여기까지 찾아오셨대? 내 아들이 서운한 게 있었더라도 네가 잘 설득해서 데리고 왔어야지. 똑같이 행동하면 되겠니? 내일 당장 납골당에 찾아갈 거니까 너희들도 따라 나서라. 주말인데 잠깐 시간 낼 수 있는 거잖아. 표정들이 왜 그래? 그것도 싫은 거냐? 내가 정말 난리치는 꼴을 봐야 되겠어? 오늘 중요한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나? 알았어요, 알았어. 가면 되잖아요. 그럼 내일 다시 연락 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엔 연락 없이 찾아오시면 만나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볼일 끝난 거죠? 아들내외는 저를 밀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내려가 버렸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다음날 납골당에 같이 가겠다는 말에 한 번 더 참고 넘어가기로 했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마지막으로 믿고 싶었고 인연을 끊더라도 자식이 세상 떠난 남편의 모습은 봐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다음날 납골당에 갈 준비를 하고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며느리 또한 마찬가지로 핸드폰의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 아들은 끝내 저와의 약속을 깨버렸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었던 저는 다시 둘째 아들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와의 약속을 깨버린 아들의 행동에 더 이상 미련 두고 싶지 않아 인연을 끊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문제로 저에게 찾아온다 해도 저는 둘째 아들한테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 결심했죠. 그렇게 둘째 아들과 인연을 끊어내고 살아가던 어느 날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길래 무언가 부탁을 하려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첫째 아들이 먼저 입을 열어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었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자 첫째 아들이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시죠? 저희 둘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그동안 모아둔 돈들로 막고는 있지만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 손 벌릴 곳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면 그래도 숨통은 찰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엄마도 저희 회사 사정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만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큰 타격이라 지금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저희 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말아요. 아버지께서 남기고 가신 재산을 저희한테 전부 주시면 사업이 다시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머, 그렇게는 안 되죠. 저희한테 돈을 빌리려 하시길래 뭔가 느낌이 안 좋았는데 어머님 집에까지 찾아오실 줄은 정말 몰랐네.
어머님, 도와주지 마세요. 아주버님이랑 서방님이 지금 아버님 재산 탐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많은 재산 홀라당 넘겨주시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절대 안 돼요. 너는 또 여기는 어쩐 일이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 내가 왜 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니? 아버지가 옆에 없으니까 그새 달라붙어서 재산을 탐내려 하는 거야? 제가 아무리 개차반같이 행동을 했어도 재산 문제는 별개이니 무조건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문제만큼은 내가 빠질 수 없지.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아버지 재산 전부 다 준다고 해서 나중에 엄마한테 돌아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형,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 재산 문제는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 거지. 단독적으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내가 형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가져가게 놔둘 것 같아? 엄마, 재산 문제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도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너희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으면서 네가 재산을 가질 자격이 어디 있다는 거야? 우리 집안 중에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알아채선 허락도 없이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이참에 잘 됐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 첫째랑 막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전부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아들 내외는 말도 안 된다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이미 귀를 닫아버렸고 둘째 아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실들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첫째와 막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옆자리를 지켜줬었는데 그래서 더욱 남편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상당히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해서 남편이 그동안 평생 벌어모았던 재산들 전부 다 털어 첫째와 막내 아들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는 제 결정에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제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며 그렇게 인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사업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 안정권에 들어선다면 저에게 받았던 만큼 베풀어 주겠다고 제 손을 잡아 주었어요.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 혼자 살기에는 관리가 힘들 것 같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었죠. 그렇게 하나둘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의 서재 책상 밑에 못 보던 상자 하나가 있길래 주워들어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순간 어디서 탄 냄새가 코끝을 찌르길래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는데 주방에서 화재가 나고 있었어요. 가스레인지에 화재가 날 만한 걸 올려둔 것도 아니었는데 저 혼자서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급한 마음에 119에 신고를 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죠. 불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화재를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화장실로 달려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뿌려 보았지만 이미 천장까지 타고 올라가 버린 화재는 저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밖으로 탈출을 해야 하는데 집안에 있던 물건들과 남편과 함께 있던 추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걸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 발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차오른 연기는 제 시야를 가로막았고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제가 들고 있던 상자 하나만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렸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화재가 현관에까지는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열면 바로 열릴 줄 알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무리 잡고 돌려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미 거실 천장까지 화재로 뒤덮인 상태에서 현관문도 열리지 않자 저는 2층 계단으로 급하게 올라가 옥상으로 탈출을 했어요. 건물 안에서는 물건들이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고 열기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숨을 돌리는 사이 119가 도착해 화재 진압에 힘을 써줬지만 이미 집안은 전부 다 타고 재로 변해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어느 정도 연기를 마신 상태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제가 입원을 했다는 소식에 자식들이 병실 문을 열며 사색이 된 얼굴로 제 몸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서 그날 바로 퇴원을 할 수는 있었지만 갈 곳이 없다는 게 문제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갔고 저는 자식들의 행동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거예요? 아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화재가 난 발화 지점이 주방이라고 하던데 뭘 하셨길래 불이 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집이 전부 다 타버렸다면서요. 그럼 아예 허물고 땅만 팔든지 해야 되겠어요. 당장 지낼 곳은 있으세요? 나도 왜 불이 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주방에서 딱히 뭘 한 것도 없는데 타는 냄새가 나서 나와보니 주방에서 이미 불이 나고 있었어. 집이 그렇게 됐으니 전부 다 헐고 땅만 처분하던지 해야 되겠지. 그런데 거처가 없어져서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너희들한테 신세 좀 줘도 괜찮겠니?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나 혼자 살 곳 마련해서 나갈 테니 그때까지만 너희들한테 신세 좀 져야 할 것 같다. 엄마도 지금 너무 놀란 나머지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 저희 집에요? 잠깐만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저희도 애들이 많아서 어머니가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어요. 방도 없고요. 나도 형이랑 같은 상황이잖아. 우리도 남는 방이 없어서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숙소 같은 데서 잠깐 지내시던지 집 근처 원룸 하나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화재가 난 집 철거하고 땅을 파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건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소식 듣고 왔어요. 어쩌다가 화재까지 났어요? 혼자 계시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셔서 주방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면서요? 설마 엄마 치매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집에 화재가 난 걸 모르고 계신 거죠? 그래도 상태는 멀쩡해 보이니 저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딱히 지내실 곳도 없으실 텐데 창고 옆에 컨테이너 있잖아요.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용품들 구비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세상을 떠나셔야 남은 재산까지 전부 다 홀랑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 됐네요. 그럼 저는 일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둘째 아들이 나가자 첫째, 셋째도 잠깐 제 거처를 마련해주기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급하게 둘째 아들 뒤를 따라 나갔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들한테 한 소리 하려고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세 아들 녀석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 오고 가는 걸 듣게 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노인네가 명도 참 더럽게 즐기네. 어차피 화재 난 거 그냥 같이 사라졌으면 좀 좋아?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그걸 뛰쳐나오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모든 건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했었잖아. 그 땅값이 얼마짜리인데? 이제 두 번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그래도 아버지 재산은 전부 다 받았잖아. 둘째 형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었으면 우리한테 그 큰 돈이 들어왔었겠어? 둘째 형이 일부러 엄마를 자극한 거잖아.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은 거고. 그래야 엄마가 둘째 형에 대한 분노 때문에 보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재산을 더 쉽게 준 거였잖아. 이번 것만 조용하게 넘어갔었다면 껍데기까지 홀라당 벗겨먹는 거였는데 정말 아쉽네. 그렇게 많은 돈을 맨날 숨겨놓고 꺼내려 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돈이 많으면 알아서 좀 나눠주면 될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나눠주고 정작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일단 오갈 데도 없는 노인네 괜히 분노 사게 해서 남은 재산 토해내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둘 중 하나는 잠깐 동안 모시고 있어. 막내 네가 좀 모시고 있어라. 어차피 그 땅은 금방 처분되니까 며칠만 같이 지내면 되는 거야. 이번 것만 끝내면 더는 볼 일 없으니까 네가 좀 희생해라.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파투낼 생각은 아니지? 불편해도 조금만 참고 신경 써주는 척 연기만 잘하면 되는 거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 아유, 왜 하필 나야? 형들은 꼭 하기 싫은 일들은 나를 시키더라. 항상 보면 뒤처리는 내가 전부 다 했었다고. 이번에 들어오는 재산은 내 비중이 컸으면 좋겠어. 세 아들 녀석들은 처음부터 남편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짜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저는 둘째 아들에게 보라는 식으로 첫째와 막내에게 도움을 줬던 거였죠. 거기에다가 화재 또한 저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재산까지 가져가려고 계획을 해서 행동까지 옮긴 거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화재를 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첫째와 막내도 둘째와 손을 잡았다는 게 너무 큰 아픔으로 찾아오고 말았죠. 결국 저는 그날 이후 제 뱃속에서 나온 세 아들들을 용서해 줄 수 없었고 화재가 난 집 옆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앞으로 어떻게 그놈들을 정리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화재가 나서 CCTV도 무용지물이었고 둘째가 계획한 이 모든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 화재가 났을 당시 조사를 했던 형사님을 다시 만나 제기로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 전부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담당 형사는 세 아들의 뒤를 조사했고 저는 화재가 난 집을 철거한 뒤 남겨진 땅을 처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세 아들들은 제가 걱정도 되지 않는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를 보러 단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남편과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정말 앞만 보며 열심히 뛰어왔는데 정작 제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너무 허무했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후회만 남아버렸다는 거에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컨테이너에서 지친 몸을 눕힌 채 잠을 청하려 하는데 남편이 남기고 떠난 상자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재가 났을 때 서재에서 들고 온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힘든 몸을 일으켜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그 안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몇 개 있었고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작은 다이어리 같은 회고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의 내용을 살펴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세 자식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거에 따른 증거물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모른 척하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해선 안 될 잘못을 가하려 했다는 내용들부터 첫째와 막내 또한 남편이 가진 재산을 지속적으로 탐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그 세 아들에게 감시를 붙인 남편은 아들들의 계획들에 모두 방어를 하며 위기에서 몇 번이나 벗어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세 아들이 모여 의논한 범죄 계획과 그리고 남편이 평소에 건강을 생각해서 챙겨 먹고 있던 약을 다른 걸로 바꿔치기 했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확보해 놓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세 아들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지속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었던 거고, 남편의 재산이 점점 사라져가자 세 아들들은 더욱더 치밀하게 접근해서 남편의 재산을 탐하려 했는데, 그동안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세 아들들을 키우며 지난 세월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아비로서 많이 부족해 아들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후회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하지 못한 일들을 제가 직접 하기 위해 상자에 있던 증거물들을 형사분께 넘겨주게 되면서 세 아들들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간의 기록들은 세 아들을 궁지로 몰아세웠고 결국 재판에서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저에게까지 잘못을 가하려 했다는 거에 상당히 무거운 중범죄로 처벌이 내려져 모든 계획의 중심이 되었던 둘째 아들은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첫째와 막내는 징역 5년으로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듣고 싶어 둘째 아들과의 면회를 신청해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죠. 둘째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잘못만 있는 줄 아세요? 두 분은 저희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줄 아냐고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정작 내 손에 쥐어주는 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로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일어나게 하시려면 뭐하러 이런 집안에 저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아낌없이 도와주시면서 정작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재산을 제가 모두 다 가져가고 싶었다고요. 자식은 원래 끝도 없이 받아도 부족한 거예요. 달라 하면 아낌없이 줘야 하는 게 부모라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너희 아버지랑 엄마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었는데 지금까지 너희 셋을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해 왔었다. 그런데 주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질 수는 없는 거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너희 아버지는 알려주려 했던 건데 그걸 너는 불만으로 받아들인 거잖아. 어차피 저는 여기에서 7년만 있으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제 눈에 들어오는 곳에 있으시면 안 될 거예요. 엄마를 끝까지 찾아내서 제가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 각오하고 계세요. 평생 두 발 뻗고 주무시지 못하게 만들 테니 매일같이 불안에 떨며 사시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손을 쓰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년 뒤에 두고 보자고요. 둘째 아들도 그렇고 첫째 막내 또한
저와 남편에 대한 분노는 가득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고 가르쳤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좋은 결과는 얻을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세 아들들이 계획해서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시간이 꽤 걸렸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저에게 돌아왔고 지금 현재 저는 다른 지역에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의 삶이지만 이곳에서 세 아들 녀석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었는데 얻은 거라곤 아픔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지역에서는 앞으로 좋은 날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작게 운영하고 있는 찻집에 잠깐 머물러 가는 손님들과 수다를 떠는 게 요즘 제 낙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만약 저희 찻집을 방문해 주실 기회가 생긴다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네요. 새롭게 시작한 남은 인생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평화가 끊이지 않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서러움은 처음 느껴본지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을 10년 동안 유지했던 건 아이들 때문이긴 하지만 끝까지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끝내 그 사람과 정리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 5년차 때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화를 키우게 된 거였죠. 제가 쌍둥이를 낳아서 한창 정신없이 바쁠 때 시댁에 소홀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신경 써드려야 할 몇 가지를 해드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시부모의 불만이 남편에게로 향하게 되었죠. 제 사정 뻔히 알면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시부모님을 챙기지 않았다고 화를 냈죠. 갓 태어난 쌍둥이 아이를 둘이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시부모님까지 챙길 수 있냐며 남편이 그런 건 잘 설명해 주는 게 맞지 않냐고 저 또한 불만을 얘기하자 남편은 가진 거 없는 집안 걷어들여줬더니 뭐가 그리 불만이 많냐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아무 감정 없이 막 뱉어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을 못 챙겼다고 저한테 막말하는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 문제로 그날 한바탕 하게 되었고 서로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크게 남기는 일이 오고 말았던 거죠.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을 5년 동안 제대로 챙겨준 적은 있었어? 필요할 때만 나를 통해 시키기만 했지. 우리 부모님을 항상 무시했잖아.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하자고 한 건데? 나는 당신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아버님, 어머님 신경 못 써줬다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걷어들여줬다고? 내가 당신 인생을 걷어들여준 거야. 나 아니면 누가 당신 데리고 살겠어? 애가 하나도 아니고 한 번에 쌍둥이를 낳아서 둘이나 보고 있는 거 뻔히 보이면서 시부모님을 먼저 챙기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집에 오면 아이들 좀 봐주던가. 환자들 보느라 하루 종일 힘들었다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발 닦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면서 뭘 바라는 거야? 다른 집안의 가장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 돌보는 아내 힘들다는 거 알고 집안일이며 음식까지 해준다는데 당신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발가락 하나 까딱거리기 싫어하잖아.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한 건지 모르겠어. 아이만 없었어도 당장 이혼했을 거라고. 내가 남의 자식 데려온 것도 아니고 당신 자식 키우는 건데 어떻게 된 게 5년 동안 육아는 완전 나 몰라라야.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정 떨어지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져 버린다고. 지금은 내가 다 해주니까
집에서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지. 나 없으면 당신이 뭘 할 줄 알겠어?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 주워가지도 않는 거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주니까. 이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한이 사면 다야. 나도 아이만 없었어도 지금쯤 내 인생 꽃길만 펼쳐졌을 거라고. 당신이 나를 대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행동할 테니까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네가 날 데리고 살아주는 거라고? 남들은 의사 남편 얻지 못해 난리인데 너는 뭐가 그리 잘나서 내 앞에서 지금 입을 함부로 돌리는 거야? 밖에서 환자 보느라 신경이 날카로워졌는데 집안일까지 신경을 써야 돼? 내가 왜 우리 부모님 서운한 말까지 들어야 되는 건데? 내기로 들어오기 전에 그런 건 미리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집에만 처박혀서 애 보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인생 다 사는 사람처럼 내 앞에서 한탄질이야? 그리고 내가 왜 너희 부모님까지 챙겨야 되는 건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신경 쓸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장인 장모님 기분까지 살펴줘야 되는 거야? 한의사 사이 얻었으면 알아서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너 말 잘했다. 남들은 의사 사이 얻으면 집안이 거덜날 때까지 퍼준다고 하더구만. 장모님은 나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끼 대접해 준 적 있어? 진수성찬이 깔린 도시락 한 번 해준 적 있냐고. 환자 보면 점심도 거른 적도 있다고. 그 정도로 바쁜 상황 속에 내가 모든 걸 다 챙겨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네가 나한테 서운한 만큼 나도 너희 집안에 서운한 거 엄청나게 많아. 남편과 저는 그동안 서로에게 쌓여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서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부부가 아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이가 되어버렸던 거죠. 아이들 때문에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 인생은 가시밭길 같았고 남편의 막대함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어요. 꼭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우선시 생각했던 저는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모든 걸 속으로 삭히며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아닌 무너지지 않으려 매일을 버티며 살아왔었네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며느리로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제 마음을 끝까지 후벼 파셨네요. 나는 뭐 애 안 키워봤니? 혼자서 힘든 척은 다 하고 있네. 그동안 시부모를 우습게 봤던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결혼기념일을 잊을 수 있는 거니? 어머님, 결혼기념일 정도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신경 안 써드렸어요? 딱 한 번 까먹은 건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니? 매년마다 받아먹었다가 갑자기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내 아들한테 얘기 좀 한 게 그게 잘못됐니? 어머님, 애가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라 훨씬 손이 많이 간다고요. 같은 여자로서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그랬겠어요. 됐다. 그만해라.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뭐하겠어? 쌍둥이도 아들이면 내가 말이라도 안 했을 거다. 하필 낳아도 딸만 둘이냐? 잘한 것도 하나 없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알 거 없으면 가서 애나 보든지. 아들, 우리는 오래간만에 나가서 외식이나 하자. 애들 우는 소리 너무 듣기 싫다. 결혼기념일날 뭐 해준 것도 없으니 밀린 집안일이나 좀 하고 있어라. 우리 오기 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주방에 설거지 쌓여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와 아이들을 놔둔 채 외식을 하러 나갔지만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했어요. 옆에 있으면 제잘거리기나 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주니 없는 편이 훨씬 좋았죠. 한창 보채던 아이들은 시부모님이 외식을 하러 나간 뒤로 집안이 조용해지면서 심적 안정을 느꼈는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너무 뭔가 마음이 지쳐 있었는지 아이들 옆에서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네요. 얼마나 잤는지 시모가 시킨 일들이 생각나 급하게 고개를 들어 일어났는데 눈앞에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시모가 한심한 듯 쳐다보며 노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네요. 코까지 골 정도로 엄청 피곤했었나 봐. 밖에서 소란스러운데 듣지도 못했어? 아주 푹 잘 잤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니? 너는 시애미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한 소리 들었으면 어느 정도는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우리 나간 뒤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동안 아이들 보면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 보니 아이들 재울 때 잠깐 옆에서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깊게 잠이 들었나 봐요. 일단 애들 자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 깨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서요. 시모는 일부러 큰 소리로 버럭 화를 내시더니 잘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우시면서 심술을 부리셨어요. 아이들은 시모의 큰 목소리에 놀랐는지 자지러지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시모는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에게 외출하기 전에 시켰던 일들이나 빨리 처리하라며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하시길래 아이들이 놀라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시모에게 얼굴을 붉히며 그동안 쌓여왔던 안 좋은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잘 자고 있는 애들을 깨우셨어야 돼요?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결혼기념일, 그건 아버님,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서로 챙겨드리는 거지 제가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서운하신 것도 참 많으시네요. 최대한 참으려 했는데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어요. 앞으로는 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한 번 잘못하면 죄인 취급하는 이 집안에 저도 더 이상 발도 붙이고 싶지 않네요. 당신 지금 우리 부모님께 뭐라고 그랬어? 정신 나갔어? 큰소리 칠 입장이 아니면 쥐 죽은 듯이 있다가 가면 될걸. 결국 일을 만들어야 속이 후련해? 아들, 내가 이런 대우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 전에는 며느리가 알아서 챙겨주더니 이제는 자기 자식 낳았다고 우리는 거들떠도 안 보길래 잘 좀 챙겨달라고 한마디 한 것뿐인데 이게 며느리한테 욕을 먹을 정도로 내가 잘못한 거니?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없는 집안 아들니가 하도 좋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걷어들여 줬더니 시부모 공경은커녕 오히려 머리만 커져서는 대들기나 하고 이 나이 먹고 이런 대우받는 거 나도 싫다. 내가 커지도 아니고 이런 걸 구걸해야 되는 거야? 한의사 아들 바쁘니까 네가 대신 신경 써 달라는 건데 이게 욕먹을 짓인 거야? 나 정말 살고 싶지가 않다. 시모는 남편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을 하셨어요. 솔직히 남편도 누가 잘못했는지 뻔히 알면서 자기 부모 제대로 신경 안 써줬다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저를 함부로 대했던 건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 저는 쌍둥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운 뒤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저와 아이들이 걱정도 안 되는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시모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저를 괄시하며 남편과 갈라서라고 큰 소리 치셨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홀로 나온 저는 택시기사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했던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이들을 껴안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시부모와 남편은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도 이 악물며 참고 버텼던 이유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 뽑히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폭풍이 불어닥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그런 것도 면역이 되어버렸는지 제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였네요.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어느새 5년이 더 흘러가게 되면서 제 인생 10년을 남편과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자 시부모와 남편도 지쳐버렸는지 한동안 조용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오게 되면서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분노들을 결국 터뜨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빠랑 병원을 다녀오셨다고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왜 말을 못 하세요?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몸에 조금씩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네. 너희 아빠랑 잠깐 집 앞 공원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당황스러웠었는데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라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가니까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더라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 다행히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일단 약 받아오긴 했지만 이래저래 걱정이 많긴 하네. 엄마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너무 놀라게 된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한의사인 남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희 남편과의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아시게 되면서 남편 한의원에는 더 이상 내원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약은 지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부모와 안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제가 해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죠. 뭐? 한약을 지어달라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비싼 한약을 4시간 들여서 왜 지어드려야 하냐고? 내가 한의사지만 사람은 가려서 봤거든.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운동하시라고 해. 그게 최고의 보약이니까. 아니면 다른 한의원 찾아봐. 용한 건 많은데 굳이 나한테 그런 부탁할 필요 없잖아.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챙겨드렸던 걸 생각해서라도 한 번쯤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내가 당신한테 언제 부탁한 적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잘하면 되잖아. 이제 와서 구차하게 그러지 말고 다른 곳 알아봐. 나는 한약 해줄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우리 관계나 하루빨리 정리하자고. 당신은 정말 쓰레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보고 있으니 제대로 된 치료가 되겠어? 더러워서 조도 안 받는다. 그래도 어렵게 부탁한 건데 남편은 조금도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한약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환자인 엄마의 건강 문제 때문에 부탁한 건데 제 마음을 후벼 팔 정도의 막말로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주고 말았네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과 함께 사는 게 한계로 느껴지는 순간이 되자 머릿속에서는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고 내 몸 하나 간수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버틴 제 자신이 저부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었네요. 하루에도 수백 번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출근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 밥을 챙겨주기 위해 거실로 나오자마자 눈에 띄는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작은 상자 위에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어머님이 드실 공진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길래 이게 뭔가 싶어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지만 거실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건 누가 봐도 저희 엄마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준 공진단이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한테 어느 정도 배워서 얕은 지식이 있던 저는 공진단이 어디에 좋은지 알고 있었어요. 사양이라는 약재가 들어가는데 사양은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열을 내려 수승화강을 바로 잡을 뿐 아니라 진경작용이 있어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저와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한 공진단인 것 같아 처음으로 감동을 받았고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저희 집과 친정이 멀지 않았던 터라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침이나 같이 먹을 겸 잠깐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오신 뒤 함께 아침을 먹고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공진단을 보여드렸습니다. 상자 안에 가지런히 금박으로 쌓여져 있는 공진단 하나를 주워들어 엄마 입에 넣어드린 뒤 상자에 적혀있던 메모지를 보여드렸어요. 엄마도 남편이 작성한 메모지를 보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사위가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으론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눈시울까지 붉어지셨네요. 엄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좋게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시길래 저 또한 엄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논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철컥하고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고 저와 엄마가 거실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네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상자 열어봤어? 그게 뭔 줄 알고 함부로 상자를 열은 거야? 뭐야? 여기 있던 공진단 하늘 어디 갔길래 없어진 거야? 아유, 고서방이 준비해준 이 한약 하나를 먹었는데 벌써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 같네. 거르지 않고 매일 하나씩 챙겨 먹고 금방 기운 차리겠네. 뭐라고요? 지금 여기 있던 공진단을 드셨다고요?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든 건데 왜 제 허락 없이 함부로 물건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왜 허락 없이 제 집에 찾아오셨어요? 당신 이제는 정말 막 나가기로 한 거야? 내 말이 우스워? 당신이 뭔데 내 한약을 함부로 꺼내서 드린 건데? 지금 급하게 들고 나가야 한다고. 남편은 60개 정도 담겨있는 공진단 상자를 주워 들더니 엄마가 보는 앞에서
저에게 전부 쏟아버린 뒤 상자로 제 머리를 사정없이 밀쳐댔어요. 그리곤 한다는 말이 개당 4만 원이라며 전부 쓸모없게 됐으니 240만 원을 당장 물어내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이 상자로 제 머리를 계속 치는 걸 전부 허용하고 있자 엄마가 남편을 가로막으면서 심장이 약한 자기 잘못이라며 몸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남편을 말리면서 눈물을 쏟아 내셨습니다. 엄마는 늙으면 세상 떠나야 한다고 약한 심장을 본인 손으로 팍팍 치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 받은 만큼 돌려줬네요. 남편의 손에 들고 있던 공진단 상자를 뺏어들어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친 뒤 메모지에 적혀있던 어머님이라는 분은 누군지 물어봤네요. 그걸 알아서 뭐하게? 당신이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 우리는 법적으로만 부부인 거지. 남들보다 못한 존재인데 내 사생활을 왜 당신한테 알려줘야 하는 건데? 법적으로 부부니까 알 권리가 있는 거야. 너 바람까지 피우냐? 그래서 그 여자의 부모한테 이딴 선물로 점수 따려고 하는 거야? 이젠 아주 대놓고 내 마음에 못을 박는구나. 지금 네가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의 한의사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테니 각오해. 심장이 약하신 엄마 앞에서 공진단 상자로 제 머리를 친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사건이 터지기 하루 전에 남편의 한의원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누군가 킥을 하나 보내왔는데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고 충격적인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을 전부 거의 다 확인하게 되자 거실에 있던 제 핸드폰에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기도 전에 전화번호를 확인하자 흠칫 놀라 받을지 말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놀란 가슴 진정시키며 전화를 받게 되었네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되어 있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남자가 아닌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누구냐고 물어보자 얼마 전에 남편이 일하는 한의원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 직원이라며 양심의 가책을 너무 느끼게 돼서 그만두게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아 익명으로 킥을 보내게 됐다며 저와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던 직원은 제가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었네요. 그 직원은 저를 믿었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었죠. 저도 의료 쪽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단순 부작용인지 아니면 남편이 의도적으로 행동을 저지른 건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었는데 마침 남편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어깨에 메고 있던 남편의 가방끈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안에는 제가 받았던 사진과 비슷한 것들이 수십 장이 바닥으로 흩어져 버렸네요. 남편은 떨어진 물건들을 급하게 숨기면서 가방에 집어넣었지만 남편의 행동들이 확실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되면서 제가 받았던 서류들에 대한 사실들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장 내놓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흥분한 거 보니
확실히 문제가 있긴 한가 보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자료가 많거든. 원하는 걸 얻으려면 나도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 당장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함부로 한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할 거야.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를 할 거고 당신이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겠지. 왜? 남자라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나 봐. 어차피 우리는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나는 손해 볼 것도 없고 당신한테 조금의 미련도 없어. 어쩔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그동안 거지 집안 걷어들여줬더니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당장 넘겨주지 않으면 오늘 인생 끝날 줄 알아? 남편은 저와 저희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는 대신 제가 가진 물건을 강압적으로 뺏으려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물리적인 힘을 저에게 행사하면서 인간 이하의 짓을 보여주었고 엄마가 남편한테 그만하라며 말렸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정신 나간 놈은 저희 엄마까지 밀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네요. 엄마와 제가 남편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핸드폰에 손을 뻗었는데 남편은 제 핸드폰을 빼서 창밖으로 던져버리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가슴을 밀치면서 분노하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가 가지고 계신 핸드폰까지 빼서 창밖으로 던져버렸네요.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 보고 서둘러 밖으로 나오라면서 다급하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었네요. 남편은 가지고 가야 할 게 있다며 잠깐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찾아왔다고 서둘러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저는 남편의 발목을 붙잡은 채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들어올 경찰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황한 남편은 저를 뿌리치려 했지만 악착같이 매달리게 되면서 경찰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현관문을 두드리게 되었네요. 엄마가 남편을 피해 현관문을 열어주자 남편은 온 힘을 다해 저를 뿌리친 뒤 창문을 열고 3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발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남편에겐 절망을 주고 말았네요. 정상적으로 떨어져도 3층의 높이에선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 뛰어내릴 때 바지가 창문 틈에 끼이게 되면서 중심을 잃었고 남편은 정상적으로 뛰어내리지 못한 채 허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3층에서 떨어진 남편을 경찰들과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멀리에서 시부모님이 떨어진 남편을 발견했는지 숨어 있다가 급하게 달려 나오셨어요. 그걸 본 경찰들은 시부모님을 붙잡았고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네요. 장시간의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허리와 목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버린 남편은 전신마비라는 진단이 내려지면서 남편의 인생은 3층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연행된 시부모님은 남편과 함께 암에 좋다는 거짓된 말로 출처도 알 수 없는 약들을 암 환자들한테 취급하게 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다가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남편과 시부모님은 암 환자들을 이용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해외로 잠적하려다가 끝내 붙잡히고 말았네요. 공진단 상자는 남편과 함께 범죄를 계획했던 또 다른 분의 약이었고 그걸 저희는 엄마의 약인 줄 착각하고 있던 거였죠. 이 문제로 시부모님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남편은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폐에 계속 물이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네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다면 위자료만 받았을 테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은 저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참아내며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 하려 합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 전신마비로 혼수 상태에 빠진 남편은 그동안 저를 대했던 잘못들에 대해 뉘우치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인연이었고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버렸네요. 앞으로 저희 부모님과 이쁜 쌍둥이 두 딸과 함께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저희 가족처럼 불행이 아닌 언제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